최근 정치권 흐름을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전폭적인 국정 지지도 속에 젠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파격적인 이미지와 소통 스타일은 국정 지지도에서도 나타나듯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에 충분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각 당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출발선 100점 중에 몇 점을 받아야 될지, 그리고 가장 잘한 점은 무엇인지 먼저 박용진 의원부터 듣겠습니다. 여당이라서 아무래도 높게 점수를 줘야겠죠. 네. 90점 이상 줘도 무방할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한 달밖에 되질 않아서 뭐 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점수가 높냐. 기대를 반영하는 점수라서 그렇다고 봅니다. 그거는 또 여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소통과 인사, 그리고 눈높이 정부,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소통은 언론하고도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 돋보였다고 보고요. 야당하고도 그런 자세, 또 더 나아가서는 참모진한테도 소통하려고 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참 좋게 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사 문제인데요. 물론 청문회를 둘러싸고서는 여야 간에 지금 협치는커녕 지루한 대치가 계속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인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파격적이고 또 국민들의 기대에 좀 맞추는 인사들을 후보로 추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받는 것 같고요. 눈높이 측면은 다른 게 아니라 경호 문제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낮은 경호라고 하는 걸 보여주면서 서민들에게 보다 다가가려고 하고, 또 국민들한테 뭔가 권위에 둘러싸여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속에 또 다른 시민, 역할이 다른 우리의 시민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에 충분한 것 같아서요. 지난 한 달 동안 국민들이 보내주시는 높은 지지율이 다름 아닌 그런 세 가지 분야, 소통과 인사, 눈높이 정부, 이 세 가지 부분에서의 호평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용기 의원의 평가 듣고 잘한 점까지 듣겠습니다. 잘한 점. 네, 잠시 뒤에 또 다른 얘기로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저희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긍정평가보다. 그래서 이제 한 달 조금 넘으셨으니까 낙제점 이하 드릴 수는 없고 61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잘한 점보다도 저희가 좀 부러운 게 있었어요. 두 가지가. 한 가지는 인사와 관련해서 소위 이제 친문 최측근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선으로 이렇게 빠져주는 거를 보면서 저희 당의 현재의 모습, 과거의 모습하고 묘하게 대비가 되면서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물론 이제 긍정적으로 볼 면도 있지만, 저희 최근에 정우택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듯이 보여주기식의 쇼통에 너무 신경 쓰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부러운 게, 아니 그러면 당신들은 정권 잡았을 때 그런 쇼라도 좀 하지 그랬냐 라고 한다면 우리가 참 할 말이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기석 의원의 얘기 듣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5.18 행사에서 5.18 둥이 이렇게 정말 아빠처럼 이렇게 따뜻하고 위로해주고 5.18 기념사에서 그동안에 특히 광주 시민 5.18 관련돼서 그런 분들이 맺혔던 것을 다 풀어주는 정말 그런 뻥 뚫리게 하는 그런 기념사를 했을 때, 역시 만점 대통령으로 할 수 있겠구나.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기본적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불행해지지 않으니까요. 다만 그 이후로 소통 행보라든가 인사, 탈권위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일단 평가는 하지만
좀 지나치게 감성 위주의 그런 접근 아닌가 싶어서 사실 현재로서 평가한다면 한 70점 정도 이제 이렇게 주고 싶은데요. 이제 그중에 그나마 이제 70점 이렇게 높은 점수, 비교적 높은 점수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아까 우리 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도 그 탈권위, 기존의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느꼈던 정말 너무 지나치게 멀리 있고 언론과 국민과 뭐 제대로 소통 한번 안 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탈권위 내려놓고 열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리고 국민과 언론과 이렇게 쭉 소통하는 모습, 그런 모습은 참 좋았습니다만은 나머지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너무 상징성 위주로 가다 보니까 정말 적임자, 어떤 측면에 적임자이긴 하지만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측면에 있어 점수가 좀 깎였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한 70점 정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평균은 70점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잘한 점도 있지만 또 아쉬운 점도 물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께 먼저 아쉬운 점을 말씀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하시겠습니까? 제가 듣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쉬운 점을 먼저 정용기 의원부터 얘기를 듣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먼저 첫째는 소통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처음에 뭐 많은 국민들 환호했습니다만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그러니까 제1야당하고는 소통할 뜻이 없는 것 아닌가. 제1야당하고는 불통이다. 그리고 몇 가지 지금 문제점들을 쭉 지적하는 비판 여론, 언론에서도 좀 나오는데 이런 비판적인 지적에 대해서는 먹통이신 것 같다. 그리고 지지하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분들하고만 쇼통하고 계시는 이런 측면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역시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인사 참사라고 할 정도로 본인이 스스로 제시하신 그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켜지고 있다고, 앞으로도 이 원칙 철저하게 지킬 거라고 이렇게 강변하시는 거는 듣는 국민들도 좀 황당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오늘 왜 이렇게 되는가? 코드 인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호흡이 좀 맞아야 되지만 널리 인재를 구해야 되는 이런 측면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코드에 맞는 인사를 찾다 보니까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제시한 원칙을 허무는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협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협치를 하려고 하는데 적어도 제1야당은 빼놓는, 선거 과정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유한국당은 적폐 세력이기 때문에 협치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1야당을 빼놓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론 지지도 아무리 높아도요, 국회를 무시하는, 국회 내에서의 제1야당을 무시하는 정치로는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YS도 엄청난 높은 지지도를 이렇게 누리다가 노동법 개정할 때 강행 처리를, 제1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새벽에 강행 처리하면서 그때부터 정권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하게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야당이 지금 아직까지 국민들의 사랑을 못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야당의 목소리도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협치의 대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송 의원님의 아쉬운 점까지 듣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영규 의원님,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1야당하고만 소통을 또는 협치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요즘 봐서는 저희 당하고도 좀 협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현재 문재인 정부의 협치라는 그 단어에 대한 개념적인 자체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그 지적부터 먼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협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먼저 소통을 하고 그리고 양보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쭉 정부조직법이라든가 추경 예산이라든가 그 외에 다음에 이제 인사 뭐 총리 후보자, 뭐 장관 후보자 지명 이런 거 보면 전체 다 결정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달라. 근데 이게 어디 협치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일단 협치부터 좀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먼저 소통을 한 다음에 양보할 부분 양보하고 나서 결정하고 이런 부분 양해를 해달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청문회 5대 뭐 비리, 고위인사 배제 원칙만 하더라도 어떻게 원칙이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캠페인 과정 다르고 다음에 실제 정부 집행 인사 과정 다를 수 있겠습니까? 원칙은 같은 거죠. 다만 그런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죠. 편법으로 갈 게 아니고. 일단 그 점을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통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쭉 과정이 왔었는데 그 방식 자체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고 실제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일단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은 뭐 언론을 통해서 장관 후보자 지명할 때 대통령이 직접 하셨죠. 하고 국민께 이렇게 설명하고 다들 환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 국민, 언론과의 소통도 있지만 또한 국회하고 소통도 있는데 국회하고 소통에서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협치 방식뿐만 아니고 국회에는 어차피 전 국민의 대표자가 모인 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당이건 특히 야당 전체가 같은 의견이면 국회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한 소통 방식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면 왜 그러는 건지 적극적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야 되겠죠.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좀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그 점에서 좀 더 개선해 줬으면 또 직접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협치도 그런 방식으로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야당과의 소통, 협치 부분을 가장 미흡하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을 듣습니다. 출범 한 달, 높은 지지율은 호재인데 사드는 난제, 협치는 숙제, 야당과의 관계는 진짜 문제 이렇게 보여져요. 국민의당하고는 좀 형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국민의당도 자꾸 이렇게 강경한 모드로 돌아서니까 약간 당혹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협치 문제를 얘기할 때 사실은 저는 뭐 한 달 전만 해도 저희도 야당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뭐 남의 얘기다, 뭐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야당이 느끼는 입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당도 청와대와 관계에서는 소외감을 느끼는 게 그 당층 간의 관계, 국회와 청와대와의 관계인데 야당이 느끼는 그 소외감이나 정국에서의 불화의 측면은 더 크게 느껴질 것이라고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 체제가 갖는 한계라고 저는 봐요. 뭐 나중에 뭐 우리 개헌 얘기하면서 할 때도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의 정치 체제는 사실은 견해가 다르면 이건 대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정치 체제, 분권형이라든지 내각제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는 사실은 협치, 그러니까 서로 견해가 다른 것이 국정의 동력이 될 수 있고 협력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문제는 좀 나중에 두더라도 그러면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하는 협치의 문제, 협치의 태도가 과연 문제가 있느냐. 야당이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지만 지금 상황이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는 동안 한 달 동안 과제는 눈에 띄고 벌써부터 사드 문제라든지 외국에서 가져오는 자기들 나름대로 영수증은 뭐 매일매일 내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또 일은 처리해 가면서 아직 전 정부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임명했었던 장관들과 또 호흡 맞춰가면서 야당 눈치 보고 여당과 협력해 나가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저는 이제 종합예술 수준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소홀함이 있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넓은 양해를 좀 해주시길 기대를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잘못했다라고 한 가지를 뭐 짚으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출범하고 나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선거 기간에 말씀하신 높은 도덕적 기준인 5대 기준과 관련해 5가지 기준과 관련해서 그게 일종의 지금 상황을 가져오는 자승자박의 출발점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내놨던 높은 도덕적 기준을 대통령이 됐으니까 도로 걷어들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새로운 기준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것에 대해서 국회와 또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여야정 협의체를 얘기했는데 일단 국회에서의 여야 협의체 중심, 국회에서 협력 중심을 좀 고민하고 거기에 더해서 청와대와 정부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좀 제시해 주시면 그에 걸맞게 협력 구조를 좀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 의원님. 예,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좀 강경해졌다고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아마 정 의원님은 저를 보기 싫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 국민의당 오락가락 사쿠라 정당 아니냐 그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낙연 뭐 총리 당시 후보자 동의 절차에서 뭐 이제 그런 지적을 그 이후로 쭉 과정을 지적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저희는 강경해진 게 아니고요. 사실 원칙대로 그 정도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통 큰 결단,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호남 총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적어도 장관 후보자 재청권자는 있어야 되고
말 그대로 헌법을 지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꼭 네. 총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병역 비리라든가 배우자 문제 이런 문제점이 있었지만 저희가 양보를 한 거죠. 정말 통보 결단한 거죠. 그러나 그때도 저희가 분명히 주장을 했습니다. 추후에 그 당시도 김상조 후보자라든가 뭐 쭉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도 저 위장전입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답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거 해결하지 않고 그냥 얼렁뚱땅 가고 전면 민정수석이 와서 2005년 이후만 문제 삼다 나름 편의적인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갔거든요. 저희가 강경화 후보자, 뭐 김미수 후보자에 대해서 따로 더 강해진 게 아닙니다. 제기되는 의혹으로 봐서 그게 해명이 안 됐을 때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니까 저희가 1시간 이상 토론 끝에 이건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그 입장이죠. 일단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제가 보충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먼저 이제 국민의당과 관련해서는 이런 거죠. 청문 과정에서는 부적격하다고 당의 입장을 논평 형식으로 계속 내십니다. 근데 결론 가면 이게 조금 지금 김상조, 김희수 후보자와 관련해서도 아직 명확하게는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점들이 좀 안타깝고 같이 야당으로서 같이 좀 이렇게 힘을 모으자는 차원에서 드려준 말씀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겁니다.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 이 모든 문제들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인식과 시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인사오직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기간 중에 나는 내지는 우리 진영은 바르고 깨끗하고 착하고 예쁘다. 근데 저쪽은 추하고 악하고 구태고 적폐다. 이거 청산해야 된다라는. 근데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을 혁명으로 인식하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그리고 법과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하나씩 바꿔 나가야 되는 이런 문제로 인식을 해주셔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앞서 협치와 관련해서도 특히 저희 당과 협치를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부족하신 이런 측면도 그렇고 인사 측면도 그렇고 이게 그런 인식에서부터 나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을 통합의 대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통합이라고 하면서도 국민 중에 일정 부분, 정치권 중에 일정 부분은 이거를 청산의 대상, 혁명 과정에서 이거를 아무튼 타도해야 될 대상, 횃불로 불사를 대상 이런 인식을 하고 계시는 데서 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반론 듣겠습니다. 네, 정영기 의원님 말씀 들으면 혹시 저희가 진짜로 그랬으면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늘 서로 역지사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저희한테 가장 숨막히게 대했던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법안 던져놓고 저희랑 아무 대화도 안 하고 책상만 딱 청와대에서 치고 그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때 딱 책상 치고 국무회의 때 책상 치고 이렇게 하면서 무서운 레이저빛을 막 쐈을 때 대통령 지지층들은 환호를 했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했고요. 야당으로서는 숨이 막히지만 나중에 가고 보니까 야당한테 불리한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무슨 그 야당의 제1야당의 일부 세력에 대해서 막 뭐 횃불로 불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답답한 건 뭐냐면 저희 여당이에요. 왜냐하면 늘 국회에서 만나고 서로 법안을 협의하고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또 원내대표들 간에 당대표들 간에 여러 가지의 뭐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관계를 서로 섞여가면서 하는데 여기서 사실은 협치가 벌어져야 되고 여기에서 뭐 내가 만족하는 건 만족하지는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60, 70% 서로 박수 쳐가면서 갈 수 있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 정치는 야당과 청와대와의 관계가 협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1번으로 지금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당 해보셔서 더 잘하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추미애 대표나 아니면 우원식 원내대표가 야당으로부터 과연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우리 제1야당인 뭐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국민의당의 원내지도부나 당 지도부들 같은 경우에 일단 여당은 좀 비키고 대통령 나와. 이런 태도를 계속 가지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야당일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렇게 가면 계속적으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당, 야당이라고 그러지만 국회 내에서 10m도 안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국회와 청와대는 정말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강을 건너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실제로 그 물리적 거리가 심리적 거리 그리고 정치적 거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당하고 먼저 대화하셔서 청와대에 대한 불만,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혹시나 있으시면 그 부분을 저희들하고 좀 많이 풀어주시려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야 저희도 청와대에다 대고 대통령한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통로 역할을 하고 그 서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당을 먼저 좀 이렇게 대화 상대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다 대통령 탓이다라고 돌려버리면 야당으로서의 이 어떤 여지는 생길 수 있지만 우리 전국 전체는 계속해서 어렵게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쪽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한다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여야가 주도하는 국회 중심의 여야정 협의체가 필요하다. 네네. 청와대 중심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고 인사권자가 제시한 스스로의 5원칙이 있고 스스로 이걸 어기고 계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야당으로서도 대통령 이 부분은 결자 해지해서 입장 표명을 분명히 국민 앞에 좀 하시고 네. 양해를 좀 바란다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원칙에 크게 어긋난 인사는 스스로 좀 일정 부분 양보를 하시면 철회를 하시면 사실은 저희가 어찌 보면 굉장히 야당이 좀 뭐랄까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대통령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근데 그걸 안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대통령께 저희가 요구를 하는 거고요. 나머지 정책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이 권력 구조 내지는 헌법 체계상 어쩔 수 없이 대통령과 모든 게 부딪히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제 지방선거 때 개헌도 하기로 했고 하니까 이제 그 미리 어떤 면에서 연습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여야가 주도하는 국회 중심의 여야정 협의를 좀 활성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계속 이 얘기에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인사청문 검증 문제가 되겠지요. 뭐 이어서 이제 이 청문 보고서 논란을 두고 정치권의 줄다리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특히 야당의 공세 수위가 갈수록 높아집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이지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후 여야 힘겨루기는 더 거세집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협치는 그 여당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야당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는 대통령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야당의 목소리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으면서 단순히 밥만 먹고 언론 사진만 찍는 것이 진정한 협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 통 크게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협치요 국익입니다. 네, 앞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한 번 더 반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영기 의원께 질문 드리면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뭐 세 사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처리해달라라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줄줄이 오늘도 이제 공직 후보자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뭐 국민과 야당에 좀 호소할 부분은 호소하고 또 철회할 부분 철회하는. 앞서 지금 방금 우리 정우택 그 원내대표나 우리 박주선 비대위원장님 말씀에 사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아마 국민들이 더 열광하고 아마 지지도도 더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뻔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하시고 안 하시는 이유가 그게 진영 논리, 코드 인사 이런 것들 아니겠는가. 그리고 뭐 박주선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철회한다고 뭐가 밀리거나 정치적인 영향력과 힘이 뭐 이렇게 추락하고 이런 거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경화 후보자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강하게 지금 철회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다른 후보자도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일단 질문하셨는데 아까 우리 정 의원님 그 이야기 중에 답변을 꼭 해드려야 될 부분이 네. 있어서 저 국회 가면 자유한국당 의원이 저희들 국민의당 의원 보면 맨 먼저 질문이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것부터 묻습니다. 아니 저희는 그 야당은 반대만 하는 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입장을 낸 게 정말 잘하는 부분 칭찬도 해주고 꼭 네. 협치해야 될 부분, 힘 실어야 될 부분 그렇다면 준 여당도 하겠다. 그러나 제대로 가지 않는 부분은 당연히 야당을 가겠다, 꾸짖겠다. 이제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고요. 저는 아까 그 개인적으로 이낙연 총리가 국회 방문했을 때 설령 표결에 참여 안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와서 어떻게 총리로 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임명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같이 얼굴 마주하는 게 오히려 예방했을 때 그것도 못하게 하는 것은 과연 이게 제1야당의 그 적절한 뭐 이렇게 스탠스냐 그런 점에 좀 이제 걱정스럽고요. 아니 저희가 단양에 갔었습니다. 이렇잖아요. 이제 아무튼 와도 만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저희가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이제 정말 그 장관이라는 것은 거기서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그 자신의 그동안의 정책적 능력 그것을 충분히 발휘해서 국가를 정말 제대로 가게 해줘야 되죠. 물론 그러니까 위장전입 문제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도덕성으로. 정말 정동 아파트 502호가 그렇게 조직적으로 이화여고의 그런 위장전입을 위해서 사용됐는데 그걸 몰랐다는 그런 변명은 사실 믿기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 가지 기대했던 건 뭐냐면 그런 도덕적 흠결을 뛰어넘을 정도로 정말 그런 자질이 있느냐는 문제였거든요. 정말 여성으로서 상징성이 있습니다. 유리천장 깨야죠. 그리고 외무부에서 그 정말 조직 이기주의 이거 다 깨내야죠. 그런 측면에서는 적임자인 건 맞습니다. 비고시 출신이고 또 특정학과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렇지만 그 외에 그럼 장관으로서 지금 한미 뭐 일본, 중국, 러시아 지금 외교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사드 문제 포함해서 이런 거에 대한 청문회 과정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질문 던졌는데 뭐 하나 제대로 뭐 갖춰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이게 너무 그 상징성만을 앞세우다 보니까 자질이라든가 능력 부분을 검증 과정이 좀 소홀히한 건 아닌지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보아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의 그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감사를 조건부로 해서 한번 그 부분 명확히 밝혀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건으로 해서 청문보고서 채택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김희수 소장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당시는 아직 청문이 다 안 끝난 상황이었고 이제 그 이후에 과연 청문이 다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이 과연 현재 소장으로서 충분한 능력이 되는가 제대로 의혹이 해소되는가 그것을 보고 나서 결정하자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이야기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들을까요? 일단 저희가 야당 쪽에 약간 좀 답답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요. 혹시나 패키지 딜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특히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강경화 후보 문제하고요. 사퇴시키지 않으면 추경 문제도 없다. 이건 경제 문제고 예산 문제인데 그거하고 인사 문제를 연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들고요. 또 하나는 몇 명 왔어? 그중에 하나는 날려야지 라고 하는 그냥 그런 태도를 혹시 가지고 계신 건 아니냐라는. 그래서 뭐 저희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야당 강박증, 야당은 이래야지, 뭐 센 걸 보여줘야지 이런 거에서 아직 그런 것을 너무 좀 쥐고 가려고 하시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솔직히 인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야당일 때 그렇게 비칠 수 있는 태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맞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야당일 때는 실제로 소수파였기 때문에 뭐 그거를 관철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사실은 국민 여론이 도무지 봐줄 수 없었기 때문에 자진 사퇴하거나 낙마했던 경우가 대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소야되기 때문에 야당이 만일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태도가 그냥 관철돼서 적격인 후보자도 그냥 어떤 정치적 구도에서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국민의 도구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무겁게 받아줬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능력 없다. 우리 국민의당이 뭐 다른 거 다 눈 감아줄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외교 상황에서 자기 능력이 있느냐, 전시 항모를 이끌어 나갈 만한 그 선단의 책임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청문회에서 사드 관련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변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하면 답안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문회 과정이 비밀이 유지되거나 이렇게 되면 몰라도 그거 아니라 한마디 할 때마다 중국 다르게 입장 나오고 미국 입장 다르게 나올 텐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거를 서로 만나가면서 삼각 사각으로 만나가면서 풀어가야 되는 일인데 이거를 청문회장에서 답을 덜컥 내놓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지 않았을까. 만일에요 청문회 자리에 손흥민 선수를 앉혀놓고 물었다고 치자고요. 손흥민 후보자 골은 어떻게 넣는 겁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죠. 수비수가 3명일 때 혹은 우리 같은 편이 있을 때 없을 때 서로 삼각 패스가 될지 말지 이런 걸 다 고민하면서 간에서 골을 넣는 거니까 대답이라고야 기껏 잔료라고밖에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한 전직 외무부 장관들의 적격 후보다라고 하는 성명서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임명했었던 장관들도 계시고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장관들도 임명해서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주장에 우리 야당에서도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좀 넓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후에도 부적격자가 나타나면 하다못해 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나설 생각입니다. 저는 김상조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매섭게 질문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김상조 후보자가 재벌 저격수라더니 재벌 도움이 아닙니까? 라고까지 질문을 해가면서 김상조 후보자로부터 그 어떤 항복 비슷한 맞다라고 하는 의견을 끌어낸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여당을 떠나서 국회의원들은 행정부와 대통령이 내놓고 있는 정책과 인사, 재정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하고 검증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야당이 혹여나 아까 말씀드렸던 패키지 딜 혹은 한 명은 날리자라고 하는 그런 강박증에 쌓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두 분께 각각 짧은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두 가지에 대해서 꼭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추경하고 다 이렇게 연계된 패키지 딜 이런 거 아니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분권형 권력 구조나 내각제 이렇다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협상이 늘 이루어지는 게 정치입니다. 근데 우리 권력 구조 그다음에 우리 정치 문화 속에서는 야당이 어떤 선명성을 상실하는 순간 국민들 내지는 야당 지지자들부터 진짜 외면받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지난번에도 이미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게 협상용으로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여당 측으로부터 흘러나왔었고 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사실은 사석에서는 미안하다고 하고 이거 다 통과시켜 줘야 되는데 그 당 지도부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는 식의 얘기. 또 추미애 대표의 경우는 재벌에 저희 자유한국당 주위에 재벌이 있어가지고 재벌의 영향력에 의해서 저희가 김상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듯한 얘기를 공식 회의석상에서 얘기했어요. 이게 다 저희 그 해당 의원들이 전부 다 얘기조차 여당 의원들하고 얘기조차 안 나눴는데 이건 완전히 여론 조작이고 인격 살해다라는 이런 얘기를 격앙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추경은 추경대로 원칙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고 인사청문회는 그렇게 또 인사청문회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도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 최소한 한 명은 낙마시켜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야당 강박증 말씀하셨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다. 지금 강경화 후보자는 그 사드 문제에 대해서 그런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니까 답변할 수 없다는 그걸 넘어서서 외교 정책 문제도 그렇고 개인의 도덕성 문제도 그렇고 누군가가 써준 걸 읽고 있는 수준이더라.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 확인한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양자 외교 경험이 없다. 이 국제기구 중심의 다자 외교와 양자 외교는 분명히 다른 측면이 있고 인권과 인도주의라고 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활동 하던 분이 국익이 정말로 첨예하게 충돌하는 이런 문제 다룰 수 있겠느냐 하는 그 걱정과 우려가 있는 거죠. 거기에 도덕성까지 안 되더라. 알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김상조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5가지 원칙 중에 부동산 투기와 분명히 위장전입은 다릅니다. 근데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괜찮습니까? 교육특권 내지는 교육특혜를 위한 위장전입이 어떤 면에서는 더 나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음에 송 의원님의 얘기 듣습니다. 아까 그 강경화 후보자의 답변은 그 관련돼서는 그런 사드 관련 문제 이런 문제는 정말 외교적으로 각
국의 그 이해관계가 대립되기 때문에 좀 더 나름 보관은 가지고 있지만 그런 상황 때문에 여기서 직접 밝힐 수는 없다. 이렇게 답변했으면 이해가 갔겠죠.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한 것처럼 아직 준비가 공부가 안 됐습니다. 가서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또 잘 살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자체가 이제 부족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그 야당은 좀 여당과 직접 대화하고 협치하자 그러셨는데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 그 민주당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내면서 청와대 목소리하고 다른 거 지금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출장소 또는 그냥 대변인 이렇게 생각하고 대화 자체가 좀 나누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여당으로서 독자적 목소리를 내십시오. 잘못한 부분 잘못했다고 또 인정을 하고 아까 우리 강경화 후보자 그런 답변에 대해서도 진짜 그 보좌진이 준비해준 그거 그대로 읽었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준비해 와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아마도 개선이 된다면 우리 국회 내에 여야 간의 대화, 소통, 협치는 잘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아마 야당일 때 했던 또 이야기가 그대로 돌아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 사태를 어떻게 보면 임명 강의라는 부분으로 돌파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느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이 사실은 이제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청문 보고서 청문회 요청서가 이제 오고 나서 20일 이내에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이제 되어 있는데 이미 김상조 후보자는 청문 보고서 채택 기일을 넘겼습니다. 넘겨서 저희가 한 번 더 기다려서 내일 상임위를 열기로 했고요.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도 이제 내일이 마지막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표결을 해야 되니까,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니까, 이제 고민스러운 일이 한 번 더 있죠. 어쨌든 시간은 별로 없고요. 또 하나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6월 말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전직, 그러니까 전직은 아니죠.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장관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이 우리 파트너요. 자, 같이 협의 좀 잘해보세요.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 사실은 내일 있을 그 대통령의 추경 예산과 관련된 시정연설에서 저는 그 연설 안에 포함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연설 전에라도 이제 2시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요. 오전 중에라도 혹은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야당의 지도부들과 이러저러한 의견을 좀 나눌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다못해 그 차담회라도 한 15분, 20분 정도를 갖지 않습니까? 사전에 비공개로. 그 자리에서 또 의견을 한 번 더 들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그 무슨 강행 돌파다, 아니다 이런 거를 얘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야당의 목소리를 더 듣고 야당의 요구를 듣되 지금 상황에서 저울이 있다고 그런다면요. 그 능력과 필요로 하는 그 측면의 저울과 도덕적인 흥결과 여러 문제점의 저울이 있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으로 저는 여당이라서 그럴까요? 능력적인 측면에서 필요의 측면이 더 기울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과 더 협의를 많이 해보겠고요. 답답한 건 이제 제가 정무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그 청문회를 진행을 했고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는데 김상조 후보자가 갖고 있는 흠이나 문제점의 그 크기가 크지는 않았으나 여당이 느끼기엔 그랬습니다. 김희수 후보자라든지 강경화 후보자라든지 이런 다른 후보자들과의 관계에서 청와대 측면에서 야당 지도부들이 여러 가지 판단 속에서 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늦추는 면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같이 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따로따로 이 사람이 적격이면 통과, 이 사람이 적격이면 통과 이렇게 아니고 같이 엮여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다 엮는 것만이 상수는 아닌 것 같다.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여기에 같이 질문을 드려야 될 텐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오늘 또 장관 후보자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장관 후보자 발표 중에도 도덕적 흠결 부분을 또 한 번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을 놓고 내일 시정연설 전에 와서 어떤 얘기를 대통령이 하셨다면 그 부분을 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야당은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자, 풀려면 풀 수 있는 분이 지금 대통령이신데 오늘 공직 후보자를 추가적으로 발표하는 방식과 내용을 보면
대통령 스스로 풀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셔서 사전에 차를 마시면서 말씀 나누든 아니면 시정연설 형식으로 하든 일방적으로 야당한테 이해와 협조와 양보와 양해를 구하면 그러면 야당이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인사와 관련된 원칙을 제시한 분도 문 대통령이고 그 원칙을 어긴 분도 문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말씀 안 하고 오늘 발표된 분도 이거예요. 그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긋나지만 발표합니다라는. 그럼 미리 발표하면은 원칙 다 어겨도 다 괜찮은 겁니까? 그럼 대통령께서 공약할 때 그렇게 공약했나요? 5대 원칙 내가 이렇게 발표는 하지만 원칙에 어긋난다는 사실 미리 발표하면 그거는 괜찮은 걸로 예외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일 오셔서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저희가 기대하게 지금 저희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인사 발표된 거 보니까 내일도 특별히 기대할 게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네, 송 의원님. 예, 아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 오히려 우리 야당이 패키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아까 그 여당도 제 목소리를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당에서 강경한 후보자나 다른 사람 판단해서 이게 또한 국회 내 협치를 위해서 이게 정말 장애 요인이 된다면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당당하게 이거 처리합시다. 내정 그냥 그렇게 충분히 건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에서 이 문제를 더 쌓아가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물론 이제 입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게 결국 추경, 그다음에 정부 조직 문제 이거라고 같이 풀려고 또 한 건 아닌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경화 후보자 관련돼서는 전직 외무부 장관 이런 분들 다음에 여러 단체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물론 그분들의 생각도 또는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말 진정한 국민의 대표,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들이 청문 샅샅이 그런 묻는 과정을 거쳐서 얻은 결론,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것들 더 중요시해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오시면 아마 이제 20분 정도 같이 지도부와 이렇게 자리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와서라도 정말 진심은 이렇게 얼마든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후보자에 대해서 특정 문제 있는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더 진솔하게 또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또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좀 협치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뭐 5개 장관 후보자 발표했고 그중에 송영무 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위장자 주민등록법 위반 그 의혹이 있고 조대호 후보자에는 음주운전 이런 먼저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그건 당연히 양해해달라? 글쎄 이런 형태의 그 발표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 이 과정에서 저희가 청문 과정에서 다른 또 의혹 나타나고 그게 해소가 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인사 원칙과 관련돼서 대통령께서 먼저 이렇게 말을 한 분이니까 명확히 이야기를 하십시오. 먼저 사과할 부분은 사과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개선해 갈 것을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비서실장 통해서 애매하게 수석 부장관 회의 통해서 그냥 국민과 야당이 양해를 구하고 그럼 깐깐히 그럼 또 그렇게 할 겁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뭐 사전에 먼저 이런 뭐 흠이 있습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그래? 그 먼저 하면 봐달라는 거야? 그거 먼저 내놔서 고백했으니까 이렇게 보시지 말고 만일에 그 부분을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인사만 발표했다고 그러면 나중에 검증 과정 소홀했다고 또 야당한테 한 소리 들을까 봐서 이런 것이 있었으나 다른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생각한 능력이라든지 다른 면 때문에 이렇게 임명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양해. 다만 청문회에서 더 검증할 거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애초에 5대 기준이 너무 과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대통령이 비서관회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발언 내용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놓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는 잘 몰랐습니다만 막상 인물을 찾아보니 그 기준에 맞기에는 너무 어렵고 과하거나 투기성이 아니라면 또 상황마다 다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함께 협의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 봅시다. 그 얘기라고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오히려 여당 안에서라든지 그 언론에서는 오히려 사설 논조가 뭐였느냐면 이 기회에 새로운 기준을 인사 기준을 만들어 봐라라고 하는 거였다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게 좀 협의를 해야지 야당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문제 있고 또 선제적으로 흠을 공개하니까 그거는 또 정략적인 태도고 이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될 게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청와대 정무비서관이나 정무수석 이런 분들이 국회에 와서 야당 지도부를 만나고 야당 의원을 만나는 게 더 이상 뉴스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와서 뭐 한마디 하고 되면 막 그 뉴스가 되고 그게 부담이 되고 이러면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진위가 왜곡됐다고 생각되고 야당은 야당대로 마치 밤늦게 남몰래 이렇게 그 청와대하고 따로 만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까 봐서 강경하게 대응하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실타래가 꼬여만 간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와서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그 청와대에 있는 그 주요 정무라인들은 청와대 대통령 옆에만 계시지 말고 국회 와서 살고 야당 원내대표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리 하나 얻어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오히려 낫지. 그분들 와가지고 우리 전병헌 수석 한번 만나면 그게 뉴스 되고 와서 이런 얘기 했다더라. 우리 야당을 우습게 보냐. 이런 말이 바로 나가야 되는 참 이런 상황이 오히려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거든요. 보다 많이 얘기했으면 좋겠고 국회 안에서 더 많이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야당의 지도부,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흠이 많은데 그걸 감추고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뭐냐면 지적하신 그런 흠은 있다라고 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김상조 후보자의 흠이라고 얘기하는 거나 본인의 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 신청해보자라고까지 하잖아요. 저희 청문회에 저희 여당 의원들은.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게 아니지만 그래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하는 여당의 태도를 좀 봐주시면 그거는 무조건 덮어보자, 무조건 청와대 눈치만 보고 가자 이런 거 아니다. 다만 지금 낙마시킬 상황까지는 아닌 거 아니냐라는 것이 저희 판단인 겁니다. 네. 지금 본질적인 부분 하나는 꼭 짚어야 되는 게 박 의원님도 아마 심적으로는 내적으로는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서 이랬잖아요. 5대 원칙에 해당되는 원천 배제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미리 발표한다고 봐주고 능력이 있다고 봐주고 이런 부분이 원래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새로운 인사와 관련된 기준을 만들자는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그렇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하실 일이 있다. 원천 배제한다고 했는데 원천 배제가 안 됩니다. 이거 정말로 그 점에 대해서 왜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표를 달라고 해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게 논리적으로도 명분면에서도 도의적으로도 맞는 거다 이거죠. 사과하고 그러고 이제 여야에서 새로운 인사의 기준을 만들어 준다면 내가 그 존중하면서 인사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네, 바로 답변 듣겠습니다. 지난번 그러니까 말씀하신 두 분 의원님들의 말씀은 지난번 청와대에서 비서실장이 대통령 의중 반영해서 이야기한 것이나 아니면 비서관 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얘기하신 걸로는 이게 적절치 않다. 그러니까 다른 수위의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여당이 하시오 마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한 거잖아요. 이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이전의 5대 기준 원천 배제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되는 본인의 입장을 분명히 설명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라면 아마 대통령께서 내일을 기회로 삼으시든 적절한 시점에 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그거를 여당에서 하세요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상황이 좀 쉽지는 않고요. 다만 이러저런 여론을 통해서 야당의 의견은 충분히 지금 사실은 저희 원내 지도부를 통해서도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낮에 도시락 까먹으면서 원내대표단 회의를 해서요. 그래서 여러 의견들, 저희들이 접촉했었던 야당 의원님들의 의견, 상임위별로의 의견들 다 전달을 해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전달하기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 야당 의원님들의 의견은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믿어주십시오. 이 부분 관련돼서 예. 이제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결국 소통의 문제인데요. 소통 방식이기도 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한 이후에 그 10일이 되기 전에 뭐 원내 지도부와 이렇게 만나서 늘 소통하겠다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낙연 총리의 문제라든가 지금까지 왔을 때 야당의 어느 지도자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받은 적 없습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저도 무슨 우리나라 인사청문 제도 현재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미국의 대통령 경우 대부분의 시간을 의원들하고 이렇게 전화 설득하는 그런 작업에 보내거든요. 그런 일로. 근데 이번 지금 인사청문 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대통령께서 자유한국당 대표라든가 또는 국민의당 대표 이렇게 쭉 전화해서 소통만 하고 설명만 했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하실 얘기 있습니까? 네. 저희가 야당 때 박근혜 대통령께한테 요구했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아까 정우택 원내대표께서 우리 잠깐 영상 통해서 봤는데 그 말로만 그렇게 하시고 뭐 밥이나 먹고 언론용 사진이나 찍자고 하는 거는 난 못하겠다 했던 얘기가 2013년에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했던 말 이런 걸 제가 그 당시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야당 입장 돼보면 야당이었을 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면 저는 뭐 충분히 지금 하시는 말씀 이해하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역지사지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이미 다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 후보자로서 내세워서 엄격한 도덕 기준 5가지를 현실에 반영하려다 보니 마치 대통령만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 근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대통령이 아유 참 명부스럽지만 이렇게 좀 기준을 바꿔봅시다 이미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 할 거 없이 또 언론도 다 마찬가지 국민들도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봐라까지 이제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야당이 계속해서 막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아니 그럼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깨끗해? 니들은 그렇게 잘났어?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또 해야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도덕 기준을 정확하게 잘 세워서 할 수 있도록 네. 국회에서 그 협의를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과정은 따로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황을 좀 풀어가는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은 좀 따로 같이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개혁 드라이브가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죠. 사정기관과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요. 4대강 사업, 사드 관련, 그리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대표 사업에 대한 지금 재검토에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야당부터 듣습니다. 정 의원님. 예. 지금 문재인 정부 한 달 동안 정책적인 것을 쭉 보다 보면 일단은 소리는 굉장히 요란한데 성과는 없었습니다. 기간이 짧아서도 그랬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준비됐다고 하셨는데 과연 준비됐는가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그다음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제 국가의 정책 현안을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대표적인 준비가 안 된 게 사드 문제도 그렇고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이 돈봉투 회식 사건에 대한 이런 거 보니까 굉장히 큰 뭔 일이 정말로 있었던 거 줄 알았어요. 국민들이 다. 대통령께서 또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근데 조사 결과 나온 거 보면 결국 사드 문제는 정책실장 한 명 좌천하는 선에서 그리고 돈봉투 건도 한 명은 물론 김영란법 위반으로 수사에 착수하긴 했지만 면직 권고 결론 이런 식으로 나는 거 보면서 이게 무슨 다른 의도가 있지 않다면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건 정말로 준비된 분이 맞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4대강 문제를 보면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미리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면 여러 관련 부처 기관의 보고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후보 때 했던 생각과 시각이 맞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는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닌가. 4대강 오늘 발표된 그 환경부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도 그래요. 4대강을 재자연화하는 데 적임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호를 허무는 게 궁극적인 목표로 아예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 지금 이 가뭄에 물이 없어서 저기고 물이 또 바로 다 농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더라도 농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물이 없어서 타들어가는데
물을 갑자기 열어서 20cm, 26cm까지 낮추어서 물을 더 흘려보낸다? 이거 농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무튼 이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하신 것만큼 좀 더 신중하게 그 관련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과 견해도 좀 들어보셔야 되겠고 어떤 한쪽의 진영 논리와 진영의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알겠습니다. 예, 반대쪽의 시각도 좀 같이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님. 예, 마침 어제는 60항쟁 3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과거 87년도에 군사정권을 저희가 이제 우리 시민의 힘으로 결국 이제 몰아내서 결국 사실상 직선제를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냈고 그 이후에 이제 30년이 지났고 이번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보면 민주정부 3기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우리가 촛불 시민혁명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단순히 대통령 바꾸는 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고쳐라, 개혁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적폐청산이고 개혁 입법도 해 나가야 되겠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초기에 이런 과거 적폐에 대해서 청산 방식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제가 아까 지적했지만 좀 이미지 감성적 접근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든가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가능하면 그렇게 지시나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요. 정말 제도적으로 시스템화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개혁 입법화 해야 되고 그 다음 나아가서는 우리 제왕적 대통령제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특히 선거제도 이런 것도 문제이고 결국 이 양극화 이런 것도 해소하고 하려면 결국 개혁법 나아가서 개헌이 돼야 되거든요. 결국 이 과정은 놓고 보면 순간순간 어떻게 보면 인기 영합적 그렇게 감성적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차례차례 좀 더 늦더라도 부작용은 없었는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 그 최저임금 1만 원 인상만 놓고 보더라도 물론 당연히 그 방향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 근로시간도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급격하게 좀 빨리 시행됨에 따라서 수많은 자영업자, 영세 상인들이 또 그것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은 옳지만 그런 거에 대한 보완 대책 이런 것도 마련해 가면서 차례차례 이렇게 해 나가자.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이제 답변까지 들어야 될 텐데 두 가지입니다. 선입견이 이미 개혁 드라이브에 있었던 거 아니냐? 그다음에 너무 인기 영합적인 감성적인 방법을 택한 것은 아니냐? 이 두 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듣고 아마 오늘의 시간은 마칠 것 같습니다. 선입견이다. 원래 대통령이 밑그림을 제시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대통령의 철학이 국정에 잘 반영돼서 가야 되니까 그걸 나쁘게 보면 선입견이 반영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는 것은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국민들에게 제시됐던 바라고 봅니다. 인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대에서 하는 0.4격에서 조정할 때 탄착군이 형성시켜 진행이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정확하게 표적을 뚫느냐가 아니라 쏜 부분이 다 한쪽으로 몰리느냐 이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잘 지금 탄착군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 국방개혁, 적폐청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한 방향을 갖고 가네. 근데 그 방향을 갖고 가는 게 전 맞지. 이거는 저쪽으로 가고 다른 방향으로 서로 막 뿔뿔이 터지는 그런 방식으로 국정이 흘러가서는 오히려 더 불안할 거다. 그리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다 전문가다. 그 분야에서 최고의 역할을 해왔던 분들인데 다만 그동안 그 법무부 장관은 검사 출신들이었는데 50년 만에 첫 비검사 출신의 법무부 장관이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걱정이네 하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다. 최고의 조선 수군을 만들었었던 이순신 장군은 두만강에서 여진족 쫓던 육군 출신이에요. 저는 당연히 그 검찰개혁을 통해서 법무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 앉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이 분야에서 무슨 감상적이고 인기영합적으로 간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인사 부분을 통해서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국정 운영의 방향 이런 부분들 국민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과 함께 정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한 정치 이슈를 공정하고 당당하게 풀어보는 정정당당.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정정당당 저녁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